1022회 저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 지식 포럼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탄소 중립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글로벌 이슈가 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실행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이 분야에 지금 최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발표자 한 분, 토론자 두 분입니다. 제가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주제를 이제 발표해 주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재근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박재근 교수 간단히 제가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시고 지금 우리 오세정 총장님이 지도 교수님이시네요. 좋습니다. 아주. 예, 지금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시고 현재 그 서울대학교 양자 물질연구단 단장님으로 계시고, 여러분 뭐 매스컴 아마 구글 치시면은 그 연구 성과라 뭐 굉장히 많은 우리 박재건 교수님 업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지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업적에 대해서. 그리고 2016년 대한민국 과학상을 받으셨고 지금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으로 계십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토론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차석원 교수님이십니다. 이런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차석원 교수님은 이제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을 나오시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기계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대학 산업기술지원단 단장님도 하시고 한국정밀공학회 녹색 생산 부분 회장님도 하시고 뭐 굉장히 이제 활동이 많으신데 제가 오늘 조금 주제 관련해서 1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님으로 계시는 정인호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인호 교수님께서는 이제 포스텍을 재료금속공학과를 나오시고요. 프랑스 에콜 폴리테크니크 몬트리올 대학교는 죄송합니다. 제가 예, 거기서 화공학으로 금속공학 전공인데 화학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 현재 이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아마 그 재료공학 분야에 뭐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논문도 쓰시고 지금 이 분야에 아마 특히 아마 스틸 메이킹 쪽에 좀 뭔가 많이 조예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철강 사업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는데요. 예, 어쨌든 오늘 그 바쁘신데 우리 물리학과에 계신 박재건 교수님, 그 다음에 기계공학부 차석원 교수님, 재료공학부 정용 교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박재건 교수님께서 한 30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고 이어서 이제 차석원 교수님, 정인호 교수님 순서들 한 10분씩 토론을 하시고 플로우나 저희 이제 줌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좀 질문 받고 해서 이 포럼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박재원 교수님 준비되셨으면은 예,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초청해 주신 정광호 원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연섭 센터장님도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여러모로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엄청난 이제 문제고, 그다음에 이 정부안이든지 누구의 이제 의견이든지 간에 굉장히 복잡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여기에 모든 핵심 사안들 다 파악한다라고 하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보시면 제 소속이 물리천문학부 교수인데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무슨 탄소 중립이야 뭐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금 지난 2년 동안 시민단체인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과실련의 공동 대표로서 2년 동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내셔가지고 방문해 주시고 회원도 좀 돼 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공동 대표로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작년 12월 5일에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정부가 탄소 중립을 준비를 하는 걸 알면서 저희 내부 안에 이제 기후 에너지 특위를 만들라고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한 1년 동안 국내 많은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한 3주 전에
그 비슷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실련에서 한 뭐 몇 주에 걸쳐 가지고 하는 오픈 포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주제가 이제 탄소 중립이었고 그때 제가 이제 비슷하게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그 뭐 어느 정도는 제가 그날 말씀드렸던 이제 내용과 겹치고요. 이 패널은 다릅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다른 패널 전문가 네 분을 모셨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 사안 뭐 어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복잡한 문제는 항상 그 소위 캐도 낱말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할 충동에 굉장히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지극히 과학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나중에 정치적인 판단도 하셔야 될 거고 정책적인 판단 다 필요할 텐데 그러더라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과학기술적인 이해가 없으시면 정말 잘못된 결론을 내리실 거고 그 내린 결론은 국가에 엄청난 그 피해를 가져올 게 자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에 대한 이제 이해를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안 자체는 서울대학에 있는 거의 모든 교수님들의 전문성이 필요로 할 만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 내용도 그런 절차와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서울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의 순서는 먼저 정부 탄중이 보고서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 보고서 자체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현재 제가 아는 한 정부 보고서가 3개가 총 나와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총평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이 행정대학원이라든지 또는 뭐 서울대 차원이든지 할 수 있는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담론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는 이 소위 글로벌 워밍 1.5라고 하는 IPCC의 2006년 7년 보고서에 있던 게 그겁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그 그림의 지금 중간쯤에 지나가는 커브가 이제 저게 1.5도로 해야만이 그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학적으로는 일라스틱 그 레짐 안에서 회복 가능한,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제 지구 생태계를 가이아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가이아가 회복 가능한 리버스블한 프로세스로 갈 건지 아니면 일라스틱 레짐 탄성 한계를 넘어설 건지가 이제 1.5도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대충 프리 인더스트리얼 기간으로 치해서 1.1도가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진 실제로 IPCC가 요구하는 1.5도에 대비 0.4도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프리 인더스트리얼 타임에 비교해 가지고 1.5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유럽에서 이미 2.7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도, 4도 시나리오도 있는데요. 그 온도가 올라가면서 거의 익스포넨셜하게 피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도를 맞추면 피해가 예를 들어서 히트웨이브가 2배 될 게 3도를 가게 되면 그게 10배, 20배씩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복잡한 어떤 그 컴플렉스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은 아주 쉽게 선형적인 그런 착오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먼저 그 담론을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로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담론에 굉장히 조금 늦게 왔지만은 이미 1970년부터 에너지 위기 픽 이어라고 하는 게 한 1970년부터 90년까지 서구의 담론에서 있었고요. 그게 이제 90년을 전후로 하면 지구 온난화, 종의 멸종. 그러니까 1970년 대비 지금 종이 한 70%가 지금 멸종됐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슈로 급격하게 전환이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IPCC.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알고 2006년 이제 Inconvenient Truth라고 하는 이제 DVD가 있는데 그 전부터 이 이슈를 뭐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은 이게 글로벌해진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던 게 이 알고의 Inconvenient Truth를 보면서였는데 혹시 안 보셨으면 정말 한번 보십시오. 강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알고가 대통령 선거에서 진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1960년대 하버드 대학에서 학부를 다닐 때 여기에 대한 그 카본 CO2의 글로벌 이제
그 ppm을 당시 하버드 교수가 학부생들한테 가르쳤던 데서 이제 자기가 알게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당연히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는 교토 의정서, 파리 기후 협약, 그리고 이번에 글라스고에 열렸던 COP26까지 가요. 물론 코펜하겐 그 회담처럼 완전히 콜랩스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국제적인 협약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여기 있는 거는 그나마 상징적이건 비상징적이건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의정서를 채택하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지금 이번 글라스고에 열렸던 영국이 이제 의장국을 맡았죠. 그러면서 이제 보여줬던 그림입니다. 저게 이제 프리-인더스트리얼 타임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략 1.1도에 와 있고 1.5도 마진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죠. 그래서 먼저 이 문제가 정확하게 사안이 뭐고 그 다음에 사안의 중차대함 그런 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제 이게 뭐 호미로 막을 건지 가래로 막을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이제 할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는 한은 지구 온난화는 인류 문명이 직면한 가장 큰 재앙입니다. 문제가 아닌 재앙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전 지구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저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해법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정책의 출발점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 진단에서 전 지구 온난화는 어떠한 정파적 담론을 넘어서는 인류가 당면 최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중에 제가 이제 문제의 스케일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반드시 냉정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설을 쓰거나 공상 판타지를 해가지고는 현실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국가 이익이 걸려있는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있는 문제의 진단과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출발점을 가지고 정부 탄중위의 이제 보고서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 정부 탄소중립 2050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중에 한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게 정답이야라고 주장을 하지도 않을 거고요. 단지 우리가 문제의 복잡한 문제의 여러 면을 어떤 넓은 관점을 보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2050 안을 갈 때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이제 단계가 3단계로 나눠집니다. 먼저 작년 여름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대 조홍식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그게 대략적으로 60, 70분의 분들이 이제 포럼을 하셨고요. 그리고 올 5월부터 이제 정부 직속으로 탄소중립위원회를 걸려서 한 5개월 동안 해가지고 정부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럼, 그 다음에 탄중위 보고서, 그리고 정부 실행안 이 3가지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제가 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보고서의 첫 페이지들을 제가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이거는 탄중위 보고서 첫 목차입니다. 보시면 이제 부문별로 이제 총 9개의 부분들이 있고 각 부문별에 대한 많은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다 들여다보는 시간은 아닐 것 같고 뭐 간략하게 그냥 제가 그냥 보면 예를 들어서 전환 부분, 발전 부분이 가장 이제 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탄중위에 보면은 뭐 1안, 2안, 3안이 있어가지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카본 제로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이제 있어가지고 이게 보면 이제 원자력, 석탄, LNG 뭐 분야별 나눠져 있고요. 이게 이제 얼마나 혁명적인 아니냐 하면 왼쪽 지금 가운데 중앙 그림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2021년 현재 우리나라 발전 비중
이제 발전량하고 에너지는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지금 발전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석탄을 40%를 쓰고 있고 원자력이 약 25%, 그다음에 LNG가 27%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 탄중이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이제 정부 실행안이 세안을 A안, B안으로 나눴습니다. A안, B안은 둘 다 2050년대 탄소 카본 제로를 맞추겠다라는 건데 이 보시면 석탄은 일단 제로로 가고요. 그 다음에 LNG도 거의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 25%를 뭐 6%, 7%를 가는 걸로 돼 있고 재생을 거의 60에서 그러니까 A안, B안이 좀 다르긴 하지만 대충 67에서 한 70%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엄청난 그 변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 있는 이제 문제들의 복잡성 그런 것들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0월 18일 나온 그 정부관계부처 실행안 이제 한 표입니다. 근데 이 표를 이제 잠시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2030년 NDC라 그래가지고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하는 이제 값들을 이제 글라스고에 제안을 했고 2050년 넷제로를 맞췄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2017년 정도에서 픽을 이뤘고 지금 감축에 그냥 들어간다 그런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 복잡한 계의 제어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소위 PID 값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실 텐데 어떤 복잡 시스템의 제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분을 절대로 크게 하면 굉장히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옵니다. 이건 PID를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는 개념인데 엄청난 급격한 변화를 지금 저건 지금 미분 안 되는 싱글레리티 포인트가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엄청난 변혁이 올 텐데 우리 경제가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에 관련돼 있는 안들을 이제 더 긴 시간도 이야기하실 수가 있고 저보다는 이제 쓰신 분들이 더 설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오늘 이제 해야 될 주된 내용은 이 안을 과학자가 봤을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 한 10분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봤을 때 이번 정부가 내놓은 탄소 중립안에는 허가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보지 못한 보고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적어도 과실련 활동을 하면서 보고서 3개를 이제 사사히 뒤졌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출연연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해본 결과 이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이 탄소 중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복잡한 최적화 문제입니다. 이건 엄청난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산업이 있고 국가 경제가 걸려 있고요. 위험 요소는 산업 파괴와 소득 격감이라고 하는 이건 피할 수 없는 문제를 있는 거 정부 정책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건데 가운데 이제 F라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카본 제로를 목표로 했다는 함수를 하면은 그 함수 안에는 산업뿐만 아니고 복잡한 개체 변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변수들이 시간의 또 함수예요. 근데 이 변수 문제를 결국은 최적화시켜야 되거든요. 이 최적화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바운드리 컨디션이 주어져야 됩니다. 경제에 얼마나 파급이 갈 거고 우리 경제가 얼마나 견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은 얼마이고 그런 바운드리 컨디션이 없으면 최적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못 풉니다. 그건 문제 자체가 정의가 안 돼요. 근데 탄중위는 일단 에너지 수요량을 지금 수준에 묶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국민 소득과 거의 일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3만 불인데 적어도 우리가 5만 불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효율이 높아진다 그러더라도 에너지가 지금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민 소득을 3만 불에 묶어두고 그걸 갖다가 내리거나 그 다음에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기초 자료에 대한 제공이 없으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운드리 컨 경계 조건인 비용이 문제가 없으면 또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어떤 최적화 문제든지 간에
그게 내 실험실 문제건 또는 국가 경제건 내 가정이건 개인의 재정이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게 없으면 그건 성립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총평을 말씀드리면 조금 뭐 부언되긴 하지만은 제가 본 보고서 어디에도 기초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문제를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정부안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데 기초 자료가 없이까지는 얼마 감축하겠다는 선언성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자료를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그러면 그게 왜 생겼는지 어떤 과정으로 산출된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판단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변수를 사용했고 그 변수의 시간적 함수에 대한 언급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나중에 비용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비용에 어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탄중이 보고서는 무한 재원을 infinite resource를 투입한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infinite resource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는 문제를 풀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뭐 최적 어떤 뭐든지 해도 실제로 그건 풀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처음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건 인류 문명이 직면한 최대 위기입니다. 인류 문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틀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아래 단계의 어떤 개인적인 편견 또는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 그거는 이게 같은 개념으로 이게 동급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는 보고서에는 이런 탈핵이라고 하는 게 여러 군데 비쳐요. 나중에 좀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우선순위가 좀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생각 이걸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60년 70으로 가져가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송전 계통을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송전에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10%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에너지 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60, 70으로 가면 기본 신재생은 DC입니다. AC 송전망에 DC를 갖다 대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뭔가 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것 같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글로벌 정책 시각이었습니다. 이제 뭐 그 글라스고에서 열렸던 COP26, COP26을 따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에 이 알록 샤마라고 하는 영국 그 환경부 장관이 의장으로서 이제 그러고 맨 마지막에 할 때 1분 동안 눈물을 머금고 말을 못하죠. 이 사람이 인도 출신으로 영국에서 이제 가는데 그러면서 그럽니다. I'm sorry라고요. 왜냐하면은 탄소 페이즈 아웃을 영국이 노렸는데 마지막에 중국과 인도 때문에 페이즈 다운으로 말을 바꾸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탄소를 없애는 안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정책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허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탄소 중립을 그러니까 탄소를 없애겠다 그랬는데 딴 나라들은 탄소를 여전히 어떤 에너지 이 믹스 안에 집어넣고 하는 거면은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탄소 중립은 굉장히 복잡한 단순히 과학기술 문제라고만 안 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오는데 복잡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나마 현명하게 풀기 위해서는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바운더리 컨디션, 경계 조건이 들어야 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바운더리,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 보고서 세안 어디에도 비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과실령 공동 대표자 기후 에너지 특위위원장으로서 이제 한 1년 일을 하면서 비용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32인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뭐 각양각색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비용 추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뭐 분야별로 쭉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참고할 정부 보고서 어디에도 없으니까 참고할 만한 게 뭐냐면은 독일이 그 2050 탄소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게
6 빌리언 유로예요. 우리 돈이 약 8천조입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대충 2.5배쯤 됩니다. GDP가. 그러면 이제 8천조 나누기 2.5분의 1을 해보면요. 대충 3,200조가 나옵니다. 근데 독일은 이미 우리보다 30년보다 훨씬 앞선 지금 탄소 중립을 실행해 오고 있거든요. 점진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격하게 해가면은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3천조는 최소 비용입니다. 국민 1인당 6천만 원이고요. 제 가족이 3명인데 1억 8천만 원. 대부분의 국민 그 가정당 2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30년 사이에. 이 비용에 대한 언급 없이는 실행안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실행안은 반드시 비용을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천조가 될 거를 8천조짜리 안을 만들 수도 있고 1경짜리 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 1,000조를 만들 수 있는데 이 3천조가 지금 1인당 6천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얼마나 쇼킹한지 모르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이 20, 30년 안에 닥칠 가장 최대 위기는 통일 비용인데 통일 비용도 뭐 추산이 왔다 갔다 하지만 최소한 1,000조에서 3천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은 2번의 통일을 시켜야 될 만큼 큰 위기를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탄중이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탄중이 보고서 중에 이제 소위 이런 안이 있습니다. 그 탄중에는 1안, 3안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 2안은 기술 작업반이라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들 아닙니다. 3안은 이제 그 세계 원전 평균 이용률이라 이거는 굉장히 나라마다 지정학적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긴 한데요. 이걸 이제 없애고 이런 안을 만들었다고 동북아 그리드를 하겠다. 중국, 러시아에서 5기가와트를 들였는데 5기가와트는 원전 5개거든요. 우리나라 원전은 폐쇄를 시키고 러시아, 중국에서 원전 5개 비용을 끌고 오겠다 그러는데 이 끌고 오는 송전선은 누가 비용을 댈 거며 중국, 러시아가 지금 세계 최대 오염국이거든요. 환경 오염국인데 거기서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생각은 또 어떻게 나왔으며 만일 중국이나 러시아에다가 송전선을 갖다 대가지고 그리드를 연결을 한 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유럽에 가스 그 언제 파이프라인 닫았다 말았다 하는 것처럼 그 라인에다가 선을 대기 시작하면 우리는 요소수보다 훨씬 더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바로 너무 탈핵이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온난화는 이 정파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최대의 인류 문명의 위기인데 그걸 너무 혼돈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라마다 이제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나마 이제 우리하고 일본이 조금 뭐 이제 지금 뭐 국민 소득 보면 우리가 3만 천이고 일본이 3만 8천이고 퍼치싱 파워 커렉션을 집어넣으면 우리하고 일본이 거의 뭐 역전되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일본을 좀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원전 25%를 6%, 7% 줄인다는데 일본은 지금 현재 6%에 해당하는 원전을 20 내지 22%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30%까지 갈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안하고 일본 정부 안이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좀 뭐 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 탄소중립위원회에 적어도 공식적인 위원수가 97명이더라고요. 그 위원들 쭉 보면은 뭐 정부의 장관님들, 위원장님들은 뭐 대부분 다 당연직이실 테니까 빼고 나면은 시민단체가 한 30, 그러니까 정부 그 이제 장관님들 빼고 나면은 36%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라고 해서 이공계뿐이 9명으로 9% 내지 12%밖에 뭐 12%입니다. 그리고 뭐 기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시민단체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계시지만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을 집어넣으면 기본적으로 뭐 거의 한 40% 내지 뭐 반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 정부가 이제 2050 안을 만들라 그러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중지를 모아도 될까 말까 한 건데
왜 이랬을까 좀 저는 의구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언론은 어떻게 보나 좀 뭐 봤는데 이 뭐 여러 가지 언론들 우리나라 뭐 모든 언론들을 다 보면은 다 하나같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지금 의구심들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아있는 한 몇 분 동안 뭐 간단히 과학자 그 입장에서 이 탄소 중립 감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탄소 감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최적화 문제입니다. 최적화 문제를 하려 그러면은 이제 목표는 있어야 되겠죠. 2050년에 이제 카본 제로로 갈지 CO2 에미션을 아니면 어떤 정책을 할지가 있는데 최적화 문제 가장 쉬운 답은 배출 주체의 모든 배출량을 그냥 줄여 그겁니다. 그건 이제 왼쪽에 있는 F라고 하는 최적화 문제를 배출 주체에 대해서 선형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강이 몇 프로, 그 다음에 뭐 석유화학이 얼마, 뭐 이런 발전 부분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 뭐 경제에 기여하는 웨이팅을 준 다음에 각자를 그냥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정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표가 이제 암시하는 게 제가 좀 틀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탄중이 위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가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가 있어요. 변수의 상호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석유화학이 이제 그냥 석유화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산업으로 연계 토스가 되는 거예요. 철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비유를 하면 여기 지금 앞에 네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은 답. 모든 개개인의 자산을 극대화시킨다. 그게 한 아닌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저하고 정광호 원장님이 어떤 뭐 벤처를 차려가지고 뭐 이제 투자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정광호 원장님이 거기를 이제 운영하시는 주체라 그러면은 거기서 왕대박을 이제 터뜨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제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희생을 해가 제 부를 줄이더라도 그쪽에 토스를 해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게 제가 현명한 겁니다. 그거 있는 일 뻔히 하면서 제 이익을 제 은행 잔고 잠시 늘어나는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그거는 적어도 가정 그 경제를 꾸리는 가장으로 살 일이 아니죠.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 아까 철강도 그렇고 석유화학도 그렇고 이 산업이라고 하는 지구 온난화를 이제 서양인들이 말한 가야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도 생태계라고 복잡성을 인정하는 문제거든요. 가야라고 하는 생태계가 지구가 가야라고 하는 어떤 의인화되어 있는 거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소위 오가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상관관계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정광호 원장님이랑 공동 투자를 했는데 또는 뭐 제가 이제 여기 정인호 교수님이랑도 제가 공동 투자를 했다고 치는데 두 공동 투자한 게 시간에 따라서 프로핏이 조금씩 달라요. 이건 단기 수익을 많이 주지만 이건 장기 수익을 많이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은행에 가서 투자를 해보시면 단기와 장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야만이 그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탄중이가 다뤄야 될 변수가 전부 다 시간의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여드린 원유 천연가스 석탄 가격 추이가 지난 1년도 안 되는 1년 사이에 가격이 4배, 2배씩 급등을 합니다. 이건 로우 머티리얼의 특성상 원자재 가격의 시장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러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예요. 이게 모조리 제가 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저는 교각사루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는 정말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제 딸의 세대가 짊어져야 될 재앙이거든요. 제가 뭘 할 수 있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걸 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5,500만이 각자 조금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다음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 길들이 있을 텐데 그 길들을 다 내버려 두고 특정한 길을 가겠다 그러면 그건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정부 뭐 또는 이게 행정대학원이니까 이제 큰 거대 담론적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언하고 그다음에 서울대의 제언 두 가지로 좀 제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요즘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다음 정부가 들어와 첫 번째 해야 될 게 탄소 중립안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원칙이 이런 정파적이거나 정치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5년짜리 문제가 아니고 30년짜리 문제고 어쩌면 100년짜리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같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는 주범이고 나는 그하니까 넌 나의 말을 들어 그게 아니고 산업계가 엄연히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그 발언을 제 발표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1,000불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산업 하나 뭉개질 때마다 그 31,000불에서 몇천 불씩 까진다고 생각하시면은 도대체 얼마까지 감내하실까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국민소득 제로로 딱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CO2 에미션 안 나올 거고, 그죠? 또 얼마까지 감내하실 것 같습니까?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0년 훨씬 뛰어넘는 범국가 차원의 전략이 마련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은 냉정하게 국익을 최대한 지켜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영국 정부의 지금은 보수당 정부잖아요. 근데 가장 환경 친화적인 정부가 이제 노동당에 대해 토니 블레어와 고던 브라운, 특히 고던 브라운이 환경에 굉장히 목소리가 크죠. 거기서 수석 과학 보좌관을 지냈던 데이비드 맥케이라고 하는 캠브리지 물리과 교수가 그 수석 보좌관을 끝내고 나서 쓴 책이 있습니다. 이건 PDF에 그냥 공짜로 올라와 있는 거니까 보십시오. 자기가 한 5년에 걸쳐가지고 영국 정부의 수석 보좌관 역할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모셔널 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여기서 핫에어를 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팩트를 놓고 우리가 그걸 해보자. 책은 정말 안 읽히는 책입니다. 하지만은 저 같은 이공학도들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논리예요. 이 논리의 연장선상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3천억이 전 최소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3천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대한민국이 큰 전쟁을 치른다는 겁니다. 전쟁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국민 총력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모든 해법을 가진 나라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강점이 있을 거고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현명한 사람은 당연히 강점으로 약점을 커버를 하는 전략을 구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 다음 정부가 이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 정부가 뭐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한 4개월 이후에 들어올 거잖아요. 그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손을 놔야 되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서울대에서 다음 정부를 위한 이 기후변화 탄소 중립을 두 분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희가 서울대가 뭔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전 서울대에 탄소 중립 대토론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과실령 공동대표이자 기후에너지 특위로서 위원장으로서 한 1년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서울대 교수님들이세요. 그리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울대가 탄소 중립 대안을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게 다음 정부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중요한 밑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인력들이 서울대 모여 있고 서울대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기후 위기 에너지 탄소 중립은 인류가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서울대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혜택, 그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생각을 하면은 오늘부터 4개월 안에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적어도 자료들 모으고 다음 정부가 일을 시작할 수 있게끔 초석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서울대의 탄소 중립에 대한 대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대 전문가들을 모아서 탄소 중립 대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박재근 교수님, 차분하게 이제 그동안 저희가 논의해온 이제 그 탄소 중립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전문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11월 초중순에 이제 워싱턴 DC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싱크탱크에 있는 게시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디카보나이제이션에서 이제 탄소 중립이 뭐 이제 글로벌 워밍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산업계와 정치 부분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이 이슈가 아마 지금 미국 아마 그쪽 워싱턴 DC를 점령할 거라고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박재근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이슈는 심각하고 진짜 대단히 좀 저희 도전적인 문제라서 저희 서울대학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모처럼 또 박재근 교수님께서 전문가, 과학자의 입장에서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안들의 그 여러 가지 쟁점들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차석원 교수님부터 좀. 예,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있는 차석원입니다. 예, 박재근 선생님께서 너무 잘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어서 몇 가지 좀 이제 토론문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일단 뭐 탄소 중립 위에서 나온 그 안을 한번 좀 그 발전 전환에 대한 안을 보고 싶은데요. 예, 거기 보면은 재밌는 게 그 전원별 발전량에서 이제 뭐 저희 뭐 A안, B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게 됩니다. 예, 근데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죠. 뭐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뭐 석탄, LNG,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 그리고 연료전지, 동부가 그리드, 그다음 이제 무탄소 가스 터빈, 뭐 부생가스. 그래서 이제 100%를 맞춰 놓았는데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나열은 많이 되어 있지만은 그 A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재생에너지가 70%를 차지하고요. 무탄소 가스터빈 21.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92%인데 이게 저희가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저희가 정말 이제 의도가 있다고 하면은 이 나머지 전원들은 전부 다 이제 기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8%거든요. 그러면 92%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재생에너지도 종류가 그냥 재생에너지로 하지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태양광도 있을 수 있고 풍력도 있을 수 있고 소수력이 있고 지열이 있고 뭐 바이오매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조력 발전 저희 같은 경우는 파력 발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은 재생에너지와 이제 또 이제 무탄소 가스터빈 저것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무탄소 이제 신전원이라는 이제 아마 단어를 쓰다가 그다음에 이제 가스터빈으로 바뀌면서 결국 저기에도 이제 사용되는 연료가 수소거든요. 수소나 요새 암모니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저기에 사용되는 수소가 지금 또 이제 그 탄중이의 계획을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수소의 80%를 이제 수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들어가는 이제 에너지원은 도대체 어디서 올 건지. 그러면은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하면은 저 9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현실적인 이제 계획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기타가 뭐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중요한 70% 넘는 그 에너지 발전 방법에 대해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저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예산도 말씀하셨고 하는데 이게 그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는 이제 이제 기공학 쪽에서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열공학을 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력학 관점에서 이제 조금 보게 되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에너지라는 개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그 에너지라는 개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에너지를 전환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연력학 이 법칙에 보면은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저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은 이 기존까지의 그 에너지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엔트로피 관점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요. 에너지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냥
모여 있는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탄이 있건 유전이 있건. 근데 이게 왜 저희가 신재생을 아직까지 사용을 못했는가라는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은 상태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석탄, 탄광이나 유전은 에너지가 다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캐서 쓰면 되는데요. 풍력을 쓰고 태양광을 쓰려면 저희가 에너지를 모아야 되거든요. 바람은 저희가 바람을 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햇빛도 모으려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가 높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활용하려고 하면은 이건 뭐 연력학적 법칙에 의해서 저희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모아야 됩니다. 이제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거고 거기에 또 에너지가 또 소모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해야 되는. 그래서 아까 이제 결국 그게 이제 예산으로 이제 직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큰 이제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문명 에너지를 쓰면서 발전을 해왔던 그 문명의 물 전체를 한번 바꾸는 그런, 그러니까 문명이 바뀌는 그런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려면 아까 이제 국정 교수님이 잘 발제를 해줬습니다. 3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저희가 이제 산업혁명 지나서 한 300년간 이제 뭐 3,400년간 이루어온 탄소 문명인데요. 그 문명을 전환시키는 이제 그 엔트로피가 낮은 에너지를 쓰다가 높은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전환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런 큰 그림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자세한 계획이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뭐 그런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저는 이제 목적도 뭐 다 좋다고 봅니다. 뭐 기술적으로 실현되면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런 목적들이.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기술 실현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저런 어떤 목적을 실현시키는 거는 결국 저희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고선 살아남는 그런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물론 저희가 이제 다 저희 나라 이제 안정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그런 목적이라고 이제 보는데, 그러려면은 결국 저런 기술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때 과연 저 기술 중에 저희가 얼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실현시킬 수 있는가를, 그게 저는 굉장히 저희 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이제 뭐 예를 이제 몇 가지를 들어보면은 저희 지금 이제 그 태양광 발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결국 가격 따지고 뭐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중국산 패널들, 저가 패널들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뭐 아시겠지만 조립을 해서 이제 뭐 국산으로 이제 둔갑시켜서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저런 이제 목적을 저희가 달성했을 때 저 중에서 저희 나라가 얻을 수 있는 저희가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술을 확보해서 저기서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 나라 기술로 갖출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얼만큼 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아까 이제 재생에너지 뭐 탄소 중립 20년, 30년 유럽은 이제 해왔다는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유럽은 30년 전부터 기초 기술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왔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수소적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협력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독일의 린데사 같은 경우입니다. 린데사 같은 경우 보면은 정말 수십 년간 그 독일에서 액체 수소를 사용을 해서 탄소 중립에서 이제 중요한 기술이죠. 수소 기술이 30년간 굉장히 많은 이제 독보적인 기술을 이제 축적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독일에서도 이제 뭐 이런 액체 수소나 이런 걸 사용해서 그 수소 인프라를 갖다가 독일에 이제 실현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선포를 했죠. 몇 달 전에 이제 총리가 선포를 했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국가 전체 인프라를 수출한 수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한테. 그러면 저희도 그런 생각까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이 그냥 그렇게 해서 탄소가 안 나오면은 다 내는 거죠.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얻는 게 무엇이고, 전 세계에서 저희가 뭐 인구를 보면은 전 세계 뭐 60억 인구 중에 5천만이 1%도 안 되는 인구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왜 그런 목적을 달성해서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저희가 갖추고 있는 이 산업 생태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산업 생태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저런 발전 전환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저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생태계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단순히 이제 완성된 제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자동차 예를 들면 자동차도 아시겠습니다. 뭐 수만 가지 부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차 벤더가 있고 2차 벤더가 있고 3차 벤더가 있고, 그 전에 재료 소재를 하는 소재 생산대까지, 그런 전체 산업 생태계가
이 탄소 중립이라는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산업이 생길 수 있고, 그럼 이제 기존에 저희가 어떤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저희가 경쟁력을 가진 부분이 소재가 무엇이고, 요새 뭐 소재 중요하다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절대 가질 수 없는 분야도 있거든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하겠죠. 미국도 하고 유럽도 저희보다 한 30년 앞서 있고. 그럼 그런 전체적인 어떤 국가 경쟁력이라는 그 지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부분과 장점을 택한 다음에 전략이라는 걸 이제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전략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이제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 목적으로 제시해 놓은 걸 보면은 그런 면이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결국 이제 국가 경쟁력하고 저는 이제 이게 뭐 잘 되면 저희가 엄청난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죠.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3천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외국에 있는 물건 수입해다가 저희가 3천조 원을 낭비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국가의 그 위치나 그런 어떤 그 상태를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저는 좀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차수근 교수님 또 정인호 관련. 들리시나요? 예,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 있는 정인호라고 합니다. 일단 박재현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토론회에 좀 참석해달라고 하셨는데, 아마 참석해달라고 하신 이유가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철강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탄소 중립할 때 가장 뭐 문제 산업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산업이 사실은 철강 산업입니다. 이게 뭐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철강이 워낙 많이 생산되고, 그리고 이제 철강 생산할 때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뭐 포스코나 이런데 뭐 우리나라 한번 견학 같은 걸 많이 가시는데 거기에 보면 한 100m짜리 이렇게 큰 기둥처럼 생긴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저희가 주로 철광석이라는 걸 넣고 코커스라고 이제 카본 덩어리를 넣어서 이제 거기서 Fe2O3를 그러니까 이제 카본으로 환원을 해서 이제 Fe를 만드는, 그러니까 철을 만드는 그런 공장입니다. 이런 공장을 보통 이제 돌리게 되면 1톤 정도의 철을 만들 때에 2톤 정도의 CO2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해 산업이 되는 거죠. 뭐 기존에는 사실은 공해는 아니었지만 지금 이제 CO2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철강 쪽에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철강 쪽에서 CO2를 그러니까 카본을 대체해서 철을 그래도 만들어야 되니 카본을 대체해서 철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방법이 가장 가장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수소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써서 이제 카본 대신에 수소를 써서 이제 철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H2O, 이제 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은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저희가 하이드로젠 1kg를 가지고 철을 한 30kg 정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드로젠이 엄청나게 이제 또 많이 드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박재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단순한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이제 문제가 엮여 있다는 건데요. 또 더 재밌는 거는 하이드로젠을 그럼 어디서 갖고 올 거냐. 이게 이제 그냥 생기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걸 전기 분해를 하든지 아니면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저희가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전기 분해를 하는 거라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전기를 써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기를 써야 되고, 그 생산된 수소를 가지고 이제 철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순환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전기를 그러면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느냐가 결과적으로는 철을 얼마나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약간 정파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죠.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탈핵이 하나의 큰 정책적 기조가 이제 되기는 했는데, 다음 정부에서 과연 이 이제 그 탄소 중립을 계속 제대로 이제 이끌어가기 위해서 과연 전기를 어떻게 얼마나 싸게 생산할 수 있느냐가 아주 핵심적인, 지금 산업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또 타임 베리어블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박재원 교수님께서 이게 저희가 아까 탄소를 절대적으로 줄이는 게 그냥 1차 함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복잡 함수 개념이고, 거기에 이제 시간 함수까지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타임 베리어블을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국제적인 어떤 경쟁력을 생각하는 걸 먼저 한번 해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탄소 중립에 가장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국가들은 유럽에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입니다. 특히 이제 유럽에서 철강 산업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철광석을 가지고 탄소를 넣어서 이제 만들던 방식의 그 공장들이 거의 이미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2025년, 2030년 정도에 이걸 이제 폐쇄를 하고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되는 사실은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계기로 해서 기존에 탄소를 사용하는 공장이 아니라 이제 수소를 사용해서 만드는 공장으로 지금 이미 전환이 사실은 시작되고 있고 이미 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유럽이 이렇게 탄소 중립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자국의 어떤 이제 예전에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가림수도 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간 지금 그래서 이제 유럽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그린 수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린 수소를 가지고 철광석을 만들어서 철을 만들어서 이미 그 국경세로 철강을 유럽으로 수출할 때 철강세를 그 탄소세를 물리겠다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유럽 안에서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시아권에 특히나 이제 한중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CO2를 많이 배출하는 형태의 철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이제 유럽에 수출을 못하면 다 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에는 아쉽게도 또 미국은 또 특이하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긴 하지만 그쪽에서는 또 저희가 전기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크랩을, 기존에 있던 스크랩을 재활용해서 그걸 다시 멜팅해서 이제 철을 생산하는 방법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CO2를 저희가 아까 저희가 철광석에서 탄소를 넣어서 이제 그 철을 생산하면 철 1톤당 거의 CO2를 2톤 만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그냥 전기로 해서 리멜팅을 하는, 그러니까 아까 스크랩을 다시 멜팅만 해서 이제 다시 철을 만들게 되면 철 1톤 생산하는데 한 0.2톤에서 0.3톤 정도의 CO2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훨씬 더 경쟁력이 높은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2를 이용해서 철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전기로라는 방식으로 이제 전기로해서 녹여서 철을 만드는 게 가장 국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거기로 갈 수 있는 산업적인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철광석을 사용하던 그 공장은 이미 닫아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때를 이제 기점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미국에는 생각보다 이런 전기로를 이미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철을 생산하는 게 이미 한 100년 이상 되기 때문에 스크랩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재멜팅만 해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그 철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아시아가 이제 가장 그래서 직격탄을 지금 이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가 아까 타임 베리어블이라는 게 아시아는 지금 이 고로라는, 그러니까 아까 철광석을 가지고 그 철을 만드는 이 공장이 저기 원래 타겟으로 한 2050년 정도에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2030년 내지 2040년에
서서히 바꿔나가야 하는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서라도 지금 현재 공장을 닫고 새로운 공장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타임을 어떻게 갖고 가는지가 사실은 타임 베리어블에 또 걸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국제 경쟁력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저는 그 박재영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공학적인 입장에서 이 함수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사이언티픽하게 잘 접근하신 그런 어떤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저희가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필요하고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연관 함수로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단독 함수로 저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가 국제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뭐 이런 수소를 생산하는 게 과연 언제쯤 가격 경쟁력 있게 생산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타임 베리어블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복잡 함수 관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최적화해서 풀어야 되는지가 저희 나라 산업에서, 특히 철강 산업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이런 걸 이제 뭐 풀기 위해서 뭐 소위 요즘에 말하는 뭐 AI, 머신러닝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다 최적화할 수 있다는데, 사실 국가적으로 가장 지금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이러한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어쩌면 탄소 중립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사실은 좀 안타깝게 좀 저희 나라에 이런 전문가가 없는 게, 저희가 LCA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탄소에 대해서 지금 LCA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탄소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끝나는지를 저희가 전 산업을 통해서 지금 추적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걸 추적해봐야지만 이 함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나라에 사실 이런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가 이런 전문가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런 것들은 단순히 저희가 LCA라고 하는 게 공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경영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지식도,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적인 지식도 필요한 아주 이제 다양한 학문들이 이제 모여서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도 꼭 서울대에서 한번 이니시에이션을 좀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그 탄소 중립 쟁점에 대해서 이제 좋은 발표, 또 권해에 찬 여러 가지 좀 토론을 또 하셨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아마 플로우에 조금 이제 질문도 좀 받고요. 오늘 또 저희 그 공기업에 다니시는 또 우리 약간 중간 관리자급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질문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권 교수님 뭐 있으세요? 예, 먼저 검현숙 교수님. 네, 사실 오늘 박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탄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배경 하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막상 볼 때 현재 정부 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수용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유로서는 뭐 근거대가 될 만한 어떤 자료도 없고 또 플랜도 지금 없고 선언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고, 동시에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라고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 어쩌면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탄중이 구성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야의 성격상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지 참여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가치만을 추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도 하시면서 아마 서울대 안에서 막상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문제까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서도 특히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저희도 새롭게 또 한번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취지에서 조금 더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 관련해서 또 질문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할까? 지금 현재 아닌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지적한다 이거죠. 그럼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주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뭔가
썸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 특히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을 1차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일단 그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조금 저희 우리 학생들 혹시 조금 뭐 여러분 공개부에 많이 계시니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조금 뭐 오늘 굉장히 조금 뭐 포럼 시간을 한 10분 좀 늘리더라도 저희가 조금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질문 있으세요? 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아까 러시아하고 중국과의 그리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수입 측면에서는 또 그렇지만은 이게 제가 듣기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이게 생산을 하면서 이게 잉여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한중일 쪽으로 그리드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유 생산분을 이거를 수출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접근을 해보는데 이에 대한 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뭐 에너지 발전회사 쪽도 많이 계신데 조금 막 부담스러우신지 조금 뭐 조금 그러세요. 뭐 이게 괜찮습니다. 일단 그러시면요 나중에 저희들 따로 또 토론하고 아마 이런 그 탄소 중립에 관한 이슈는 한 서너 번 더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참가하셔서 많은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우리 검현석 교수님 정도의 질문 만든 걸로 하고 우리 지금 박재근 교수님께서 조금 뭐 총총합하셔갖고 좀 마무리까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그 의견들을 주셨고요. 이제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들의 문제들을 다 이제 포괄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질문하신 내용을 이제 뭐 간략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검현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전 이제 기본적으로 과학도로서 훈련을 받았고 과학도로서 30년 이상 일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과학도적인 생각일 텐데요.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백데이터라고 저희가 보통 말씀하는데 기본 기초 자료가 다 일단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기초 자료가 이제 공개돼야 될 거고, 그래 누구라도 보고 싶으면 볼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제 거기까지는 과학기술적인 분석이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거고요. 그 기반 하에서 저희가 전략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전략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서 이제 아까 제가 캐도남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뭘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 때문에 뭘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걸수록 정말 견고한 긴 30년 이상의 긴 계획 속에서 저희가 움직여야만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리소스도 효율적으로 쓸 뿐만 아니고 사회가 겪게 되는 어떤 혼란도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5,500만 국민 속에서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건 필연적으로 국민들이 감내할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뭐 대표적으로 저희 집이 한 2억 원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써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국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 가장 필요한 게 기초자료 조사하고 그걸로부터 이제 전략까지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아마 서울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정책을 어떻게 입안하는지는 또 그 다음에 차원 문제고요. 그 다음에 윤성건 씨가 질문을 해주신 이제 그 문제는
솔직히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들을 여러 가지 듣고 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그리드라고 하는 게 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그리드, 국가 이제 송전망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뭐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게 신재생으로 가면 송전망이 이제 AC에서 DC로 가는 것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있는 송전망은 그 원전이라든지 이런 대형 발전에서 산업이라든지 가정까지 끌고 가는 게 전제 개념인데 제가 듣기로는 신재생은 그거랑 잘 안 맞고요. 서로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하는 걸 써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그 마이크로 그리드 개념 자체가 아까 말씀한 동부가 그리드란 개념이랑 거꾸로 가는 거예요. 동부가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큰 송전망을 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도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치 지정학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전 이건 러시아가 이제 천연 LNG 가스들을 지금 유럽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벨라루시아 그런 데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시면 이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이건 희망사항에서 건설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냉정한 어떤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술적인 요소도 일단 컴패티빌리티가 떨어지고요. 그다음 그런 지오폴리티컬한 위험도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뭐 물론 이제 그분 아까 말씀드린 최적화 문제를 하다가 보면 또 뭐 그 문제를 한 요소로 끌고 갈 수는 있겠는데 우리나라에도 아시겠지만 지금 재생에너지 뭐 신한이나 이런 태양에서 나오는 그리드에서 그걸 지금 제대로 다 못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수업 때 자주 쓰는 말인데 거기다 하나를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한 10년에서 30년 걸려서 해결할 문제를 5년짜리 정부가 3년짜리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1년짜리 예산을 주면서 풀라 그러는데 더군다나 아무도 책임성이 없는 위원회를 통해서 그걸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박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또 실제로 지금 정책이 돌아가는 과정 사이에 큰 갭을 말해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오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정부 2050 탕소 중립 안을 가지고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 박재근 교수님과 그 다음에 이제 기계공학부의 차석은 교수님, 또 재료공학부의 정인호 교수님 모시고 상당히 이제 그 쟁점들이 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필요한 이제 데이터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부도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내놓을 어떤 그 안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좀뭐 상징용으로 조금 이제 이 탄소 중립 실행을 만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아까 박재현 교수 말씀하신 비용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산업 부분들이 엮여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줄이자는 뭐 이런 이야기만 있어서 앞으로 한 30년 장기 플랜을 갖고 이제 이걸 어떻게 저희가 풀어가야 될지 상당히 조금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재원 교수님 제안하신 것처럼 또 토론자분들이 제안하신 것처럼 일단 뭐 서울대학은 30년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울대 안에서 조금 저희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특히 이제 이공계에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좀 객관적으로 이 탄소 중립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제 심층적인 분석을 해주시고 이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정책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저희 서울대학이 좀 이 이슈는 좀 저희가 주관해 가는 게 조금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 참 어려운 이슈인데 흔쾌히 학기말에 바쁘신데 오늘 또 발제해 주신 교수님 또 토론해 주신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로 이것으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